복권에 당첨되고도 2번이나 아들에게 버려진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나이 70.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제게 아들은 세상의 전부이자 살아갈 이유 그 자체였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오로지 아들의 뒷바라지 하나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것은 전셋집 한 채뿐이었고 저는 겨우 입에 풀 칠하기 위해 식당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다른 어머니들처럼 아이의 손에 맛있는 것을 쥐어주지 못했고 새 옷 한 벌 시원하게 사주지 못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아들의 낡은 운동화 밑창이 해질 때마다 유행 지난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에는 늘 미안함이라는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해주지 못하는 게 늘 가슴에 박힌 모처럼 저를 아프게 했죠. 하지만 아들은 투정 한 번 부리지 않고 묵묵히 저를 따라주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언제나 제 곁에 앉아 하루의 이야기를 조잘거렸고 제가 집안일을 하는 것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빨리 커서 돈 많이 벌면 어머니는 하고 싶은 거 다 해. 난 어머니가 고생하는 거 싫어. 어린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저의 지친 삶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착한 마음에 저는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죠.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온 날이면 아들은 제 발을 주물러주며 어머니, 고생했지? 이제 내가 어머니의 발이 되어줄게. 라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있어 저는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더 이상 저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며 스스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명문대에 가고 싶어 했던 꿈을 포기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밤마다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의 무능함이 아들의 날개를 꺾은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은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니, 괜찮아.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니 호강시켜 줄게. 라고 말하며 제 어깨를 다독여 주었죠. 아들이 번듯한 직장을 얻어 우리에게도 이젠 목표와 꿈이 생겨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아들은 월급을 받을 때마다 제 손에 용돈을 쥐어주며 어머니, 이 돈으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예쁜 옷도 사 입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쓰지 않고 꼬깃꼬깃 모아 아들의 이름으로 저축을 해두었습니다. 행복도 잠시.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할 며느리감을 데려왔을 때 솔직히 제 마음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옷차림과 거침없는 말투,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차가운 눈빛이 저와는 많이 다른 사람이었죠. 저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도 수시로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대충 젓가락질을 하는 모습에서 저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그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기에 저는 차마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일이라면 뭐든 해주고 싶은 간절함, 그리고 평생 고생만 시켰다는 미안함에 제 마음속의 목소리를 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허락을 받자마자 며느리감이 아들에게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면 결혼하지 않겠어. 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기 싫었고 무엇보다 아들의 행복을 깨뜨릴까 두려워 저는 그 길로 남편이 남겨준 전세집을 처분하고 결혼 자금에 보태 쓰라고 주었죠. 아들의 앞날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 혼자 살기 위해 보증금 없이 월세 20만 원 하는 쪽방촌으로 들어갔습니다. 난방은커녕 온수도 잘 나오지 않았고 화장실도 공용이라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비록 제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아들에게 가진 것을 줄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쪽방촌에서 혼자가 된 저는 폐지를 주어야만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텅 빈 리어카를 끌 때마다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제 자신에게 되묻곤 했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쯤이면 행복하게 잘 살고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핏줄인데 언젠가는 찾아와 주겠지 하는 작은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폐지를 주워 리어카에 한가득 싣고 있었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에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을 때였죠. 문득 지나가다 본 복권 판매점의 불빛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살아생전 한 번이라도 이런 행운이 나에게 찾아와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 그날 벌었던 몇 푼의 돈으로 복권 한 장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곧 까맣게 잊어버렸죠. 폐지를 줍고 쪽방촌의 차가운 바닥에서 잠드는 일상이 반복되자 복권 한 장의 기억은 제 머릿속에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서야 우연히 옷장 서랍을 정리하다 잊고 있던 복권을 발견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복권 번호를 직접 확인했을 때 제 눈은 믿을 수 없는 숫자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등에 당첨된 것이었죠.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복권을 확인하더니 잠시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은 다른 직원과 함께 돌아와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들을 따라 들어간 곳에서 그제야 저는 꿈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고객님, 복권 당첨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첨금은 20억 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첨금 20억 원 중 세금 6억 2,700만 원을 제외한 13억 7,300만 원을 손에 쥐게 된 것이죠. 기쁨보다는 멍한 기분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다름 아닌 아들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들이 이 돈을 받으면 나를 다시 따뜻하게 안아줄까? 수많은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 큰 돈이 아들에게는 그동안 제가 해주지 못했던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켰다는 미안함, 그리고 아들에게 더 못해준 게 많다는 자책감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당첨금 중 5억 원을 아들에게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은 8억 7천만 원은 쪽방촌을 떠나 몸 하나 편히 유일 작은 집을 얻고 남은 여생을 위해 아껴두기로 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연락해 만나자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예전보다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길었던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그저 그동안 못해준 게 너무 많아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5억 원이 든 통장을 건넸습니다. 아들은 통장을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돈은 다 뭐예요? 그제야 저는 복권에 당첨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통장을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죄송해요.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에게 잘할게요.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을까요?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양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고기와 과일을 가득 들고 있었죠. 며느리는 그날 이후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웃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신혼 초에는 가진 게 별로 없어. 작은 집에서 둘이 살기도 빠듯할까. 걱정되어 어머니를 모시기를 꺼려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저희가 큰 집으로 이사 갈 테니 우리 함께 살아요. 그동안 혼자 견뎌야 했던 외로움과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던 저는 며느리의 진실, 어린 말에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들이 아닌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들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돈이 아닌 저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며느리도 저를 받아들여 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서로를 껴안고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저를 데리고 깨끗하고 넓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꿈꾸던 그런 집이었죠. 햇볕이 잘 드는 남향의 제 방은 전에 살던 쪽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따뜻했습니다. 며느리는 직접 제 방에 커튼을 달아주고 어머니, 이제부터는 여기서 편안하게 주무세요. 라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며느리의 손길이 닿은 제 방은 마치 꽃밭처럼 화사했습니다. 새로운 삶은 제게 낯설었지만 동시에 설레는 나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따뜻한 햇살이 방 안 가득 들어왔고 며느리는 언제나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다 주며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식탁에는 제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과 뜨끈한 국이 매일같이 올라왔고 아들은 출근하기 전 항상 제게 와서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보내세요. 라고 말하며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주말마다 저를 데리고 근사한 백화점에 가서 어머니, 요즘 유행하는 옷이에요. 이것도 어머니에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라며 제 옷을 골라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기어코 제가 마음에 드는 옷을 사주었습니다. 그렇게 입어본 예쁜 옷들은 제게 자신감을 주었고 저는 오랜만에 거울을 보며 행복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데리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식당도 찾아다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 평생 호강시켜 드릴게요. 예전처럼 힘들게 폐지 줍는 일은 다시는 없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며느리도 어머니, 제가 딸처럼 잘 모실게요. 어머니가 계셔서 저희 부부가 더 행복해요. 라고 말하며 제게 다정하게 기댔습니다. 며느리가 제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 모든 게 다 꿈만 같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꿈 같은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합가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제게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 명품 가방 하나 없어요. 저도 남들 다 가지고 있는 명품 가방 하나 갖고 싶어요. 며느리의 솔직한 부탁에 저는 흔쾌히 돈을 건넸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들 부부는
노골적으로 저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카드값이 부족하다고 했고, 이젠 아들이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 회사 다니면서 대학교를 나오지 못해서 무시를 많이 당하고 살았어요. 이젠 저도 제 날개를 펼치고 싶어요.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들의 말에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아들아, 그래도 사업은 힘들다. 차라리 그 돈으로 가게 하나 조그맣게 차려서 안정적으로 사는 게 어떻겠니? 하며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하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저는 아들의 눈에서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기대하며 망설임 없이 남은 돈을 모두 건넸습니다. 그렇게 아들에게 사업 자금이 넘어가고 제 통장의 잔고가 바닥을 드러낼 무렵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저를 입안에 사탕처럼 굴더니 이제 돈이 없으니 저를 입안에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달처럼 잘 모시겠다던 며느리는 이제는 제게 대놓고 싫은 티를 냈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밥을 챙기던 며느리는 어느 날부터 요즘 그이가 사업이 잘 안 돼서 이제부터 우린 아껴 살아야 해요. 라며 어제 먹다 남은 찬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불행의 시작에 불과했죠. 며느리는 매일같이 저를 트집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노인 냄새가 유달리 심해서 사람들을 집에 부를 수가 없어요. 제발 씻을 때 잘 좀 씻으세요. 물 아까우니까. 라고 했고, 설거지나 집안 청소를 하면 지저분하다며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제게 노골적으로 집안일을 전부 전가시키고 자신은 친구들과 모임에 나가거나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 등 놀러 다니기에 바빴습니다. 어느 추운 날 며느리는 보일러비가 많이 나왔다며 제 방에 전기장판을 가져다 주고 보일러를 꺼버렸습니다. 저는 전기장판에 의지한 채 밤을 보내야 했고, 결국 심한 감기에 걸려 밤새 기침을 하자 며느리는 어머니, 돈도 못 버시면서 아프시면 어떡해요? 그 병원비는 누가 내라고요? 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빗으로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아들은 어느 날부터 집에 들어오면 저를 외면하거나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릴 적 살갑던 아들의 모습은 어디론가 가고 차가운 아들만이 존재했죠. 아들 부부의 방에선 밤마다 저로 인한 부부싸움이 잦아졌습니다. 그들의 날선 목소리 사이로 당신이 어머니를 선택하면 난 이혼할 거야. 라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가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사업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집에 들어오면 죽을 것만 같아. 따로 사는 건 어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애써 담담하게 그럼 따로 방을 얻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한숨을 쉬며 어머니, 사업이 힘들어서 대출받을 만한 곳에서 다 대출을 받아서 더 이상 대출이 힘들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이유를요. 아들에게는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결국 저는
쪽방촌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차가운 바람이 저를 휘감았지만 제 마음속 바람은 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한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제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날 복권을 사지 않았더라면, 아들이 저에게 돌아온다는 헛된 희망을 품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쪽방촌으로 돌아온 후에도 아들은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 한 통조차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구박을 묵인했던 아들이 밉기도 했지만 저는 그런 아들이 그래도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의 행복은 아들의 성공이나 며느리의 미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롯이 제 삶에 있다는 것을요. 그동안 폐지를 주우며 얻었던 소박한 행복을 다시금 마음에 새겼습니다. 다시 돌아온 쪽방촌. 저에게 남은 것은 작은 방 한 칸과 몸뿐이었지만 그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단단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다시 리어카를 끌고 거리로 나설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텅 빈 가슴이 아닌 다시 채워나갈 수 있는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저에게는 아직 힘이 남아있고 저를 보며 웃어줄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날이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위한 삶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지라도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응원하며 오늘 흘린 눈물이 내일의 희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의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